마이너스로 떨어지면 바로 그 다음 해 플러스 성장을 크게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0.8% 전망을 하고 있어요. 다음 해 다시 플러스로 성장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현재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뭐 그렇게 될 거라고 현재 희망 섞인 전망을 하고 있지만, 한국 경제 끝났다라고 하는데요. 진짜 경제 위기가 시작된 건가요? 제가 최근에 출판한 책 제목이 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이거든요. 아마 화면에도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경제는 단순하게 뭐 경기 침체라든가 경기 불황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장기적이고 또 구조적으로 지금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위기도 그야말로 절대적인 위기, 그동안 한 번도 겪지 못한 그런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위기라고 하는 것을 한 3번 내지 4번 정도 겪었어요. 일단 기억하시는 것만 생각을 해보면 1997년, 98년 IMF 외환위기가 있었죠. 그때 마이너스 4.7% 역성장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굉장히 젊었을 때 우리가 위기를 당했고 바로 다음에 플러스 10% 이상 V자형 반등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쉽게 극복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그때 우리나라도 또 크게 한번 출렁거렸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0.8% 정도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또 V자형 플러스 성장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있었고요. 코로나 위기도 잠깐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바로 그 다음 해 플러스 성장을 크게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생각해보면 우선 당장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0.8%라고 현재 우리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한국개발연구원이죠, KDI에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럼 0.8%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경제 성장률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때와 비슷하게 다음 해 다시 플러스로 성장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현재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뭐 그렇게 될 거라고 현재 희망 섞인 전망을 하고 있지만, 실제 KDI라든가 아니면 한국은행에서 장기 경제 성장률 전망이라는 걸 내놓거든요. 그걸 우리 잠재 GDP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그 잠재 GDP 성장률이 올해는 지금 한국은행은 1.8%라고 보고 있고 KDI는 1.7%라고 보고 있는데, 거의 매년 0.1%포인트씩 계속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2030년대 중반 정도 되면 아예 0%대로 떨어지고 40년대 초중반 정도 되면 아예 0%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잠깐 0.8%로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회복될 거야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낮은 성장률을 우리가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길을 지금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길은 더 길고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19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한 1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지금 계속 추락을 해서 지금 현재 1.8%까지 떨어졌고, 그렇지만 그것도 못하는 것이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이라고 보는 것이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위기 중에서도 정말 대단한 위기고, 그래서 저는 제목을 절대 위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실제로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이미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간 거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0.8% 정도일 거다, 이렇게 한국은행이나 KDI가 공이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잠재 성장률보다 떨어지면, 더 낮으면 우리가 경기 침체다, 더 아주 심각하면 아예 경기 불황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미 올해 경제 성장률이 0.8%라고 전망을 하는데, 잠재 GDP 성장률은 한국은행은 1.8, 그리고 KDI는 1.7이라고 봤는데 그것의 절반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미 경기 침체에 이미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 그 경기 침체냐 할 때 그 경기 침체보다 더 심각한 것을 우리가 경기 불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기 불황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까지도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선 질문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장기적으로도 계속 추락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 장기적으로 추락하는 성장률 그 수준도 지금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태를 현재 올해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이런 구조 속에서 한국 경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잠재 GDP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추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바로 이 출산율이에요. 그것을 이제
풀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잠재 GDP 성장률이 70년대부터 계속 추락했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추락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부양해야 되는 나이 드신 노인층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왜 인구 고령화가 이렇게 빨리 진행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면 가임기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숫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올해는 한 0.75명에서 0.8명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해 0.75명이었고 지난해는 0.72명이었어요. 이 정도 숫자는 전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숫자다. 또 뿐만 아니라 보통 한 2.1명 정도 돼야지만 인구 고령화도 진행되지 않고 현재의 인구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의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토막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구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인 일본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이에요. 일본은 보통 한 1.3명 정도 계속 유지했었는데 그것의 거의 절반 수준 살짝 넘는 정도밖에 되지 않고 지난해 일본이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1.2명이거든요. 거기에 비해도 우리나라는 낮아도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2040년대 중반이나 50년 정도 되면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높으냐 하면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통 인구 고령화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그 정도 되면 한 40% 정도? 전체 인구 중에 한 40% 정도가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다 이렇게 보고 있고 통계청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을 부양해야 되는 젊은 인구를 우리가 보통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데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를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 인구 비중은 한 45%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45명이 40명을 부양한다. 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10명의 젊은 사람이 10명의 나이 드신 분을 부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줄고 그런데 부양해야 될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더 빠르게 경기 침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 속에서 성장을 말하는 것은 거의 정말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새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잠재 GDP 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근본적인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제가 볼 때는 백약이 무효예요. 단기적으로 잠깐 높일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뭐 엄청나게 돈을 지금 많이 풀고 있잖아요. 소비 쿠폰도 풀고 뭐 이렇게 해서 돈을 풀어서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을 이러한 잠재 GDP 성장률보다 더 빠르게 높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단기적인 것이지 장기적으로는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만 커지고 지방은 사라지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 경제 미래는 서울만 남는 나라가 되는 건가요? 정말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 절대 위기를 가져오는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이에요. 사실 한국은행이 이야기하는 아니면 KDI가 이야기하는 지속적인 잠재 GDP 성장률의 추락은 첫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가 있지만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투자하느냐? 거의 건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투자하면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건설 투자가 있고 또 하나는 설비 투자와 R&D 투자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GDP에서 보면 이러한 투자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돼요. 이 정도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그 속으로 다시 나눠보면 건설 투자가 무려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GDP에서 한 15% 정도가 건설 투자인데 이 정도는 또 OECD 국가 중에서 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나 지나치게 건설 투자에 우리나라의 자원을 집어넣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계속해서 아파트를 때려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집값을 또 띄우기도 해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또 거기에 전부 다 또 매달려서 로또 분양 받는 것처럼 해가지고 전부 다 집 살려고 하는 거고 또 집도 지금 수도권 이야기 한 것처럼 주로 서울 그것도 아예 핵심 지역 그러니까 강남이라든가 아니면 뭐 마용성 지역이라든가 이런 한강벨트 지역의 아파트를 내가 사서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내가 크게 내가 자산 이득을 얻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주로 이러한 로또 분양 받아가지고 아니면 거기에 내가 그냥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걸 내가 한 채도 아니고 두 채, 세 채 갖고 있으면 그러면 언젠가 나는 크게 내가 또 돈을 벌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경제보다는 그러한 소위 도박 그러한 로또 분양하는 쪽에 매달리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말씀이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원이 전반적으로 다 이쪽 이러한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특별히 수도권 쪽으로 더 몰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게 부동산 쪽으로 자원이 몰리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기업들이 필요한 투자 자원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계속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은 전 세계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고 반대로 주식시장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그래서 이것을 좀 돌려보겠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을 이 주식시장으로 좀 돌려보겠다. 그렇게 하면 전반적인 투자 재원을 구할 수 있어서 미래 목표에 투자도 하고 그래서 좀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이렇게 경제 성장이 좀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6.27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좀 잠재우려고 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으니까 서울 집값은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주식시장으로 돈을 옮기려고 하니까 주식시장은 최근에 뭐 세제 개편도 나오고 뭐 상법도 두 번째 개편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이게 집값은 올라가는데 반대로 주식시장은 올라갈 것 같지 않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자금을 계속해서 부동산에 묶어두도록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걱정이다. 특별히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이러한 자금이 주로 전체 모든 우리나라 지역에 골고루 어떤 부동산 시장에 또 자금이 가는 것도 아니고 주로 서울 수도권 쪽에 다 묶여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 양극화도 또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니까 서울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방에 있는 집을 또 팔고 다 서울로 올라와요. 또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집은 더 부족해요. 그러니까 또 집값은 또 더 올라요. 그러니까 또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일자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지방에는 일자리는 없고 다 서울에 있고 수도권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내가 일을 하려고 보니까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가 살 집은 보니까 집값은 엄청나게 올라 버린 거예요. 이미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이미 3배 올랐고 또 윤석열 정부 때도 집값이 떨어질만 하니까 다시 또 뭐 빚내서 집 사라 해가지고 다시 또 끌어올렸고 또 지금도 계속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계속 슬금슬금 올라가게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젊은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지나치게 수도권 중심이고 또 부동산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불러오고 또 그것이 인구 고령화를 불러오고 또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락하는 잠재 GDP 성장률을 가져왔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절대 위기 상황으로 가는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해결책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뭐든지 그렇지 않아요. 일단 현재 상황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를 일단 생각을 해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너무나 출산율이 낮다. 그래서 인구 고령화가 너무 빠르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백약이 무효다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투자 자원이 너무나 지나치게 부동산으로 몰려 있는 거예요. 부동산 몰리면서 계속 집값을 띄워가지고 우선 당장은 그것이 마치 부동산 경기 살리고 그래서 건설 경기 살리고 그래서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 집에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돈을 번 것처럼 느끼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우선 정부가 계속 그런 정책을 유도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빚내서 집 사는 정책을 썼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가계가 엄청난 부채를 현재 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GDP 대비 한 90% 좀 넘는다 이렇게 했지만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100%가 넘었어요. 그럼 그게 줄은 거냐? 줄은 게 아니라 그냥 통계 계산하는 방식을 바꿔버렸어요, 한국은행이. 그래서 마치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90%가 사실은 100%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 있는 이 전세제도에 있는 전세 보증금이 한 1,000조 정도 되거든요. 그것까지 넣으면 거의 136% 정도 돼요. GDP 대비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이것은
이것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집값이 다 우리 미래 소득을 끌어다가 빚을 내 가지고 그냥 부풀려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거품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고 이 상태가 계속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 고령화 속도를 줄여야 된다. 힘들지만 이걸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너무나 지나치게 부동산 편중.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콘크리트 주도형 경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콘크리트 주도 경제. 또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때문에 나오는 부채 주도 경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그냥 그때 그냥 마치 몰핀 주사 주는 것처럼 계속 부동산 경기 띄우고 그래서 건설 경기 띄우고 그래서 잠깐 반짝 마치 경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지금 올해 경기가 굉장히 나쁘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한 0.8%라고 현재 한국은행이나 KDI가 전망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또 내년에도 어렵고 후년에도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뭐 부동산 경기나 좀 띄워야 되지. 또 최근에는 뭐 소비 쿠폰이라든가 이런 거 계속 또 정부가 계속 냈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해서 돈을 풀면 잠깐 반짝해서 경기가 살아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자영업자가 아닌 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의 높은 폐업률이 왜 극심한 경제위기로 이어지는 건가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경기가 이렇게 나쁘다. 또 뿐만 아니라 경기라고 이야기하면 단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잠재적 GDP 성장률이 계속 또 추락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지표상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우선 당장에 두 가지 지표를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폐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 보면 되고 또 하나는 실제 이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취업이 어렵구나. 이것을 두 가지만 딱 보면 경기가 정말 어렵고 앞으로 더더욱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어려운 상태고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이 폐업을 하고 있고 실제 폐업을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상황이 어렵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일단 가게가 전부 다 돈을 어디다 갖다 놨어요? 전부 다 빚내서 집 사는 데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빚을 갚아 나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나가서 내가 쇼핑을 하고 어떻게 나가서 뭐 외식을 하고 어떻게 나가서 술 한잔 하겠어요. 이걸 못하니까 전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비즈니스 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폐업할 수밖에 없고 이게 또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이렇게 되니까 실제 그분들이 임대해서 사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강남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이 빌딩들 있잖아요. 그 비즈니스 빌딩들의 상업용 건물들의 지금 경매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경기가 그만큼 어렵다 하는 그런 뜻을 의미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자영업자 폐업률이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또 실제 경기가 나쁘니까 실제 내가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생각했던 내가 월급 노동자로서의 그 삶이 쉽게 또 마감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내가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뭐 일부러 뭐 강제로 뭐 자를 수가 없으니까 희망퇴직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40대 초반에 내가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내가 자영업자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세븐일레븐 같은 이런 편의점을 한다든가 음식점을 한다든가 아니면 카페 같은 거 이런 거 한다는 건데 그것이 지금 포화 상태도 정말 완전 과포화 상태예요. 이것이 좀 하다가 결국은 내가 또 퇴직금 다 말아먹고 내가 다시 그것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으로 또 내몰리고 또 그런 가운데 다시 또 계속해서 희망퇴직하고 또 강제적으로 내가 퇴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까지 또 거기에 또 몰리고 이러니까 사실 자영업자는 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이 또 제일 높아요. 그게 또 바로 우리나라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또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미국과는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서 미국이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트럼프 정부는 사실은 2016년, 201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중간에 이제 민주당 정부가 한번 들어섰고 그다음에 다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12년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텀이 이제 이어지는 건데 이 세 텀 정도가 트럼프
트럼프 정부가 앞과 뒤를 갖다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이 시기에 구축된 룰은 당분간 바뀌기 어렵다.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 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트럼프 이외에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해도 이 룰은 바뀌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룰은 한 4, 50년 정도 간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부와 한미 관계는 이제 관세로 요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세를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 대규모로 이제 대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렇게 압박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한 관계가 형성이 된 관계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관계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중산층한테도 굉장히 타격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19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영업의 어떤 기반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중산층을 구성하는 그 많은 분들이 자영업자들이 중산층을 구성하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봉급생활자들은 상당히 그나마 좀 안정적이었죠. 코로나 때 물론 뭐 아주 대규모로 해고가 있진 않았기 때문에 봉급생활자들은 나름대로 안정적이었는데 이제 한미 관계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출이 부진해지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들, 그다음에 중견기업 이상도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일하는 중산층의 근로자들도 하반기부터는 타격을 입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경제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나라가 아니고 안보, 군사, 정치, 외교적으로 다 의미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만 놓고 지금 미국하고의 관계를 만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소나기는 피해야 된다. 지금 트럼프 집권기에는 대규모로 한국을 압박하는 그런 시기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한국이 잘 버텨야 되겠지만은 버티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가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압박을 하는 이렇게 관세로 압박을 하는 이 시기가 과연 뭐 얼마나 오래될지 이번에 만들어진 룰 자체 룰의 기본 틀은 뭐 4, 50년 가겠지만은 그 트럼프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향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국가 관계는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인 전략은 일단 소나기를 피하면서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임에도 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여전합니다. 이런 규제가 지속될 경우 중산층과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에도 어떤 정부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기업이라든가 개인들을 규제하는, 옥죄는 이런 어떤 수단으로 이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AI 시대, 이때 규제는 조금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어떤 말씀이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가 발달하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는 필연적으로 양극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의 어떤 4차 산업이라는 것이 어떤 산업의 독점을 이야기하고 독점이라는 것은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를 만드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양극화라는 것이 이제 필수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라고 하는 것은 산업의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양극화라는 문제 사이에서 균형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한 규제는 해소를 해야 되지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정부의 개입은 규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을 위한 규제는 완화를 하더라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는 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소득층의 해외 이민이 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중산층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한 몇 년 정도 해보면서 해외 이민 오신 분들하고 좀 비교적 많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좀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냐면 중산층들이 많이 이민을 옵니다. 실제로 해외 이민을 가는 분들이 중산층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굉장히 살기 좋다고 얘기하고요. 약간 좀 중산층 이하의 계층, 빈곤층 같은 경우에는 이민 갈 때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산층들이 많이 이민을 오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속 얘기를 들어보면 이민이 좋아서 오신 분들보다는 한국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오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에서 살기가 좋은데 이민을 선택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일 먼저 노력을 하고 그게 안 됐을 때 이민을 간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현상이 있고, 두 번째는 이민을 오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중산층 분들이. 근데 열심히 사는데 그 청소 이런 것도 되게 열심히 해요. 청소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는 이제 하위층이 갖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산층들은 청소, 세탁소,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거기서 이제 그 부를 일구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한국에서는 약간 어떤 체면이라든가 이런 어떤 거칠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대기업을 다닌다거나 중견기업 이상을 다니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좀 꺼려 하는데, 미국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거기 와서는 정말 자기 어떤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가지고 그런 부를 쌓는 그런 과정이 한국보다는 조금 더 잘 돼 있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민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이민을 선택하는 중산층들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일할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 또 열심히 일할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민을 간 어떤 개인들의 어떤 상황을 놓고 봤을 때도 국내에서 어떤 이런 다양한 어떤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가족 간의 갈등 문제, 뭐 이런 어떤 그 다음에 직장 문제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잘 해결이 된다 그러면 이민을 갈 사람들은 지금보다 상당히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자영업 붕괴가 곧 한국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영업 붕괴는 뭐 정확히 자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밖에 나가면 식당, 뭐 커피숍,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영업인데요. 자영업 붕괴는 자영업은 결과적으로 내수 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출해서 우리 국내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영업의 붕괴는 내수 기반의 위축, 내수 기반의 붕괴를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영업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계층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중산층입니다. 어떤 소득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열심히 사는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면 바로 자기 소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인센티브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분들이 자영업인데, 최근에는 이 자영업의 붕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온라인, 그 다음에 플랫폼 이런 기업들로부터 발생하는 자영업의 붕괴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기의 위축, 우리나라가 지금 만성적인 불황이거든요.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이로 인한 어떤 소비 위축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화되면서 자영업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인데, 내수의 어떤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 이거는 어떤 사회복지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우리 경제의 어떤 기반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백수가 늘어나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 현상이 중산층 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혹시 응답하라 1988 이야기 한번 드라마 보셨습니까? 쌍문동의 그 얘기가, 서울의 강북구 쌍문동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1988년도 저도 이제 그쪽 동네에 이제 개인적으로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 드라마가 굉장히 좀 현실을 반영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거기 보면은 잘 사는 집도 나오고, 그리고 반지하, 옛날에는 그 전세, 새방이라고 했는데 그런 데 사는 사람들도 나오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학생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잘 사는 사람도 있었고 어려운 사람도 있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이 있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꿈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꿈이 또 실현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묘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청년들이 서로 이제 어우러져서 살 수 있었고, 부자라 그래서 가난한 집 학생들을 갖다 업신여기거나 뭐 깔보거나 그러지 않았고, 그리고 또 가난한 집 학생들이 또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그런 식으로 또 그 공부 측면에서는 또 뭐 소득이 낮은 계층들이 공부를 잘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입시 제도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어떤 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것이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부와 학습을 통해서 이제 어떤 계층 이동도 가능했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면서 청년들이 열심히 살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드라마여서 저는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 지금 이제 2020년대 우리의 어떤 청년들은 규칙에 대해서 잘 동의도 못하고요. 입시제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입시제도가 사교육에 의존하는 부분이 너무 많고,
많고, 그리고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또 비용이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소득 계층별로 또 다른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청년들이 뭔가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지금의 어떤 자기의 어떤 객관적인 상태, 지금의 어떤 자기의 어떤 가족의 어떤 가구의 어떤 소득 수준,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나는 좀 잘 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미리 자기를 재단해 버리는 이런 분위기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포기하게 되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직업이라든가 어떤 학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청년들도 많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은 사회에 너무 안 좋은 거죠. 청년들은 어떤 미래를 짊어지고 갈 세대인데, 청년들이 해보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고, 이것은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오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세대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의욕을 북돋아주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성세대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성세대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1988년 1988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청년들은 다 자수성가한 청년들이거든요. 근데 그 청년들이 지금의 기성세대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 그러니까 본인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공정한 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계층 이동과 뭔가 성취감을 느낀 세대지만, 그 세대의 자식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세대. 굉장히 좀 역설적인 것 같아요. 본인들의 어떤 세대와 자식들의 세대를 동시에 그 세대는 저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런 세대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를 발전시킨 세대이기도 하지만 청년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 원인을 제공한 세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한 세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기성세대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산층 붕괴를 막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중산층과 관련된 정책은 조금 이제 우리 정부의 정책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라고 생각하면,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하면은 재정 정책, 재정에서 이제 돈을 풀거나 아니면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런 정책이 있고요. 통화 정책, 한국은행에서 통화 공급을 늘리거나 아니면 통화 공급을 줄이는 이런 정책들, 거시경제 정책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복지 정책, 그러니까 뭔가 정부가 이제 일방적으로 어떤 혜택을 베푸는 이런 복지 정책, 이런 것들 정책을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중산층 문제는 이런 정책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재정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중산층은 정부의 지출로 혜택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계층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중산층을 도와주는 정책을 폈다, 이렇게 되면 그 정책은 결국 나중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또 계층은 또 중산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거시정책이나 복지정책으로 중산층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정부가 할 일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굉장히 자기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쟁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것이 바로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아까 한국 양궁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양궁처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서 승자와 패자를 갖다가 공정하게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룰을 만드는 것이 중산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산층들은 경쟁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낙오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는데,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IMF를 겪어봤습니다. 그러니까 IMF가 터졌을 때 1996년도에 제가 이제 취직을 하던 해여가지고 이제 IMF라는 것을 경험을 해봤는데, IMF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5%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5%. 1997년, 98년 이때의 성장률이.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가 0.8%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시경제 어떤 지표로 봤을 때 IMF보다 더 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조금 아직까지는 아니다. 일단은 거시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첫 번째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IMF 때는
아주 굉장히 단기간의 충격이었어요. 일시적인 충격. 그러니까는 제 기억에 이제 1997년도 하반기 한 8월 달, 9월 달부터 한 12월 달 간에 급속도로 나빠지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외환 위기라고 하는 것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그런 어떤 시기였기 때문에 단기간의 어떤 충격이었던 반면에 지금의 어떤 충격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문제는 굉장히 누적되어 온 겁니다.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10년 정도 누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어떤 실제 어떤 우리나라의 GDP가 잠재 GDP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잠재 GDP는 우리나라의 어떤 실력을 나타내는 어떤 GDP 수준인데 잠재 GDP에 우리나라의 어떤 실제 GDP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평상시에 이제 시험을 보면 한 90점 정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학생이 시험을 계속 한 10번 정도 10년 동안에 봤는데 계속 80점대가 나온 거예요. 어떤 그거랑 상관이 없이. 그건 사실은 조금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누적이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다.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누적되는 과정 전체를 보면은 뭐 사실은 앞으로 IMF보다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단계가 IMF보다 더 심하다.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IMF랑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약간 좀 과장된 비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MF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중산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말씀드리려고 책도 썼고 이제 인터뷰도 하게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자기 실현적인 전망이 가능한 계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미래를 예측할 때 단순히 예측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도 성장률이 5%다, 내년도 성장률 4%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년도 성장률이 뭐 4%다, 3%다 이렇게 예측을 할 때는 경제 전문가분들이 예측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 하면은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이 3%다라고 하면은 내년도 성장률을 3%를 어느 정도까지는 맞출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정책이라든가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년도 성장률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약간의 그런 어떤 도구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전망은 자기 실현적 전망이다. 그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기 실현적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경제를 전망할 때.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자기 실현적 전망이 가능한 계층이 어디냐? 중산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중산층이 미래를 좋게 보면 내년도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 중산층은 뭘 하겠습니까? 소비를 늘리거든요. 내년도 돈을 많이 쓰고 지출을 늘리게 됩니다. 지출을 늘리고 열심히 또 일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이 동력이 돼가지고 내년도 성장을 좋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성장이 좋아지면 다시 또 중산층한테 혜택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중산층이 열심히 살게 되고 또 어떤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산층은 자기가 보는 미래만큼 자기가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미래를 좋게 보면 중산층은 열심히 일을 하고 미래는 실제로 좋아진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실현적 전망이 가능한 계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산층은 스스로 전망을 한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은 자기가 어떤 하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 그런 어떤 욕망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면 그 욕망이 달성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이 경제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북돋아 주는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중산층이 그런 어떤 그 의기투합을 하면 우리 경제를 또 위기에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중산층 여러분들이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어떤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